네, 이 강에서는 첫 번째로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설과 그 가설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념의 의미는 뭔가 개념은 의미가 정확해야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념적인 정의는 어떻게든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속성을 사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네이버 검색이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사전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과 비슷한 그 기술로는 개념적인 정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 예를 한번 보실게요. 키는 생물이 일어선 상태에서의 몸의 길이. 그쵸? 그래서 키라는 용어에 개념적인 정의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장은 어떤 사전적인 정의, 개념적 정의를 할 수 있죠? 네, 모든 생명체가 일어선 상태에서의 몸의 길이를 우리는 키라고 한다라고 일반적인 상식 또는 사전적인 범위 안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좀 더, 우리 쪽 용어로 한번 가볼게요. 행복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적인 정의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부분은 교수님이 이제 사전적인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거. 학생 용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쵸. 학생은 학문과 예능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사전적인 정의, 사전적인 개념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개념을 또 다른 개념이나 용어로 설명한 것, 기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이 개념적인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 왜냐하면 사회복지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에 기반을 한 경험 연구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인문사회, 사회과학에서도 애매한 표현들이 있죠. 행복. 내가 이 행복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에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지는 이후에 다른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연구 결과 또는 논의 해석에 많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의 개념적인 정의는 가장 연구의 기본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개념은 가능한 한 사회복지 용어사전이라든지 전문적인 학술지에서 언급한 개념 정의를 참고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이런 견해를 이 개념 정의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서적이라든지 연구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개념적 정의를 참고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적인 정의와 반해서 조작적 정의 같은 경우는요.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뭔가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조금 더 구체화한 정의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의 정의를 들었을 때, 개념적인 정의를 들었을 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자는 거야?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내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행복의 개념적 정의로만 가지고는 도대체 행복이 높다 낮다 어떤 기준점이나 또는 내가 측정이 불가능해 한다면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죠. 연구 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적 정의를 우리는 연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뭔가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려질 수 있게 실증적, 뭔가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정의를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는요, 다시 말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좀 알맞도록 관찰 가능한 지표로 변환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래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 들자면은 아래 나오는 가설이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내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를 좋다,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부부 간의 다툼 횟수를 나는 몇 회 이상을 좀 더 좋지 않은 관계라고 보겠다. 또는 부부 간의 대화 횟수를 그쵸, 일주일에 뭐 10번 이상은 해야 좋은 관계, 10번 미만은 좋지 않은 관계로 보겠다. 그 다음에 부부와 함께 하는 시간 등, 그쵸? 뭐 이렇게 양적인 측정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뭐 몇 시간 이상은 좋지 않다, 몇 시간 이하는 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의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부부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애매한 개념이 있죠. 학교 부적응. 과연 이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부적응으로 볼 것인가를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단 결석 일수, 뭐 몇 회를 기준으로 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또한 학교 폭력 건수가 뭐 1년에 몇 회 이상 된다. 요거를 나는 부적응으로 보겠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나 뭐 물건 훔치기 등, 또는 뭔가 뭐 친구랑 싸웠다라는 거, 이런 횟수들. 어쨌든 부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내 연구에서는 요렇게 세부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객관적인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조작적 정의와 변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개념의 실증적인 관찰을 위해서 반드시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네, 객관적인 네, 이런 결과 또는 관찰을 통한 수치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 바로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수의 중요한 특징은 둘 이상의 값이나 또는 카테고리,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변수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성별은 반드시 위에 있는 것처럼 둘 이상이 나눠지죠. 그래서 남성은 뭐 1, 여성은 2 이렇게 해서 네,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값으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하나의 성별 변수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소득 수준과 관련된 변수. 소득 수준을 나는 상, 중, 하 이 세 가지 값으로 나누겠어. 여기서 말하는 소득 수준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네, 개념과 변수랑 이제 변수에 따라서 나눠진 상수의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개념은 뭐예요? 네, 뭔가 젠더라는 성과 관련된 개념을 우리는 일단은 변수화해야 된다 그랬죠. 뭔가 네, 측정 가능한 범위로. 그래서 성별로 우리는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이 성별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남자는 나는 M이나 또는 1로 결정을 하겠어. 나는 여자는 F나 E로 나는 지정을 하겠어. 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와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변수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들고 왔고, 이 변수들을 개별의 상수로, 그쵸? 유목화 또는 카테고리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의 이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 변수에서부터 뭐 이산 변수, 그다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다음에 또는 뭔가 이 독립과 종속은 아니지만 또 제3의 변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이 제3의 변수는 또다시 네, 뭔가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변인이 매개를 하고 있어. 중간에 뭔가 영향을 미쳐. 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이 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종속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야. 얘가 뭔가 변수들의 인간관계를 조절해 줄 거야 라는 조절 변수. 그 다음에 억제 변수, 그 다음에 왜곡 변수, 그거 외에 외생 변수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매개 변수인데요. 매개 변수는 예를 들자면은 네, 업무의 자율성이 바로 어디에 업무 능률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측정을 했더니 뭔가 네, 그럴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자아실현 충족이라는 매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자율성이 업무 효능, 그러니까 유능성, 그쵸? 능률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자아 실현 충족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능률성이 높아지고 자아 실현 충족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또한 업무 능률성이 낮아지는 거야 라고 해서 반드시 이 연구에서는요 이 매개 변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이 매개 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 라는 거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조절 변수는요. 자, 수능 성적 스트레스 많이 받죠? 수능 성적 스트레스가 교육에는 아이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절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스트레스 대처 방향을 어떻게 했었을 때 이 우울 지수를 낮출 수 있을까? 스트레스 대처 방향이 좋지 못한 방법을 한다면은 아마 우울 지수는 더 높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뭔가 스트레스 지수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네, 관련된 것을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변수의 종류 중 네, 세 번째로 억제 변수입니다. 자, 억제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교육 수준을 A 독립 변수라고 보고 소득 수준을 B 종속 변수. 자, 그래서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억제 변수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령. 그래서 이 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또 다른 제3의 변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억제 변수인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을 거라고 보는 긍정적인 이제 인과관계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는 봤더니 연령을 통제를 하고 네, 분석을 했었더니 오히려 더 그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을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 그런데 분석 결과 그 표본에 의한 대상자들의 연령이 교육 수준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소득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그쵸. 당연히 네, 끌어내려지지만 소득은 올라간다. 그래서 연령은 억제 변수가 되어서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곡 변수입니다. 왜곡 변수인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기혼자이냐 또는 미혼자이냐에 따라 종속 변수는 자살률을 측정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네, 기혼자가 자살률이 더 높은가 또는 미혼자가 더 높은가를 따져보는 변수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기혼자의 자살률이 미혼자의 자살률보다 높다라고 쳤을 때 자, 연령이라는 변수를 통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혼자들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자살률보다 높게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10대 이하, 20대는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당연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인에서는
반드시 왜곡 변수 40대로 봤었을 때, 20대랑 10대랑 당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연령이라는 변수가 왜곡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외생 변수인데요. 외생 변수인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사회복지사의 수가 많을수록 종속변이 서비스의 질이 높을까 관련된 이제 변수를 봤었을 때, 자, 여기 보이는 독립 변수, 사회복지사의 수랑 종속 변수, 서비스 질이 뭔가 표면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관계가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오히려 이 사회복지사의 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외생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급수가 더 서비스 질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1급을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외생 변수의 영향이 실제로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가설과 가설 검증입니다. 자, 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의의를 살펴보시면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해답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가설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또한 어떤 사실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연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연역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설정한 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로서 증명은 안 되지만 뭔가 추구해 볼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가설은 하나 변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변수의 관계로 표현돼야 된다. 자, 댓글 달기에서도 교수님이 이제 그 가설과 관련된 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표현할 때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변수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가설은 보통 특정 변수의 조건이 어떠할 때 다른 특정 변수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라는 서술문의 형식을 갖습니다. A라는 특정 조건이 높을 때 B라는 특정 조건이 낮을 것이다 또는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서술문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즉 변수 A가 변함에 따라서 변수 B는 당연히 변한다. 또는 A가 증가할 때 B는 오히려 감소한다 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명제가 예를 들자면은 사적, 재무적인 노후 준비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2가지 변수가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가설에서는 얘기하죠. 그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러한 일방적인 명제에 따라서 자, 그러면 남성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일단 가설이기 때문에 남성이 아무래도 개인연금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명제가 일단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설은 내 추측, 그쵸? 그 다음에 그럴듯한 뭔가 추론을 해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명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은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일반적인 명제가 있다고 칠 때 이거에 따른 가설은요. 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케이스 수가 많을수록 담당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그러한 가설을 나는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 분담이야. 업무 분담 중에서 나는 가설을 뭘 가져왔습니까? 업무 분담에서 그렇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케이스 수. 구체적으로 가설이 들어갔죠? 케이스 수가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가설. 케이스 수가 적을수록 담당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만족 점수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설의 2번째 특징입니다. 자, 가설은 문제 해결을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국에서는 가설이 검증되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설의 특징은 검증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명제와 가설의 차이는 뭐죠? 업무 부담이 구체적이지 않죠. 뭔가 검증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에서는 담당하는 케이스 수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변인으로 네,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설은 이렇게 검증 가능한 변수들 간의 관계로 표현되도록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가설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영가설. 영가설의 정의는 다른 말로 기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가설은요.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진술입니다. 영가설은 2개 이상의 모집단이나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구체적인 영가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남녀 차이를 보는데 남녀 학생 간의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높다, 낮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가설이 아니라 영가설은 이 변인이 A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인터넷 중독은 남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영가설. 또 다른 예는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내가 영가설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요. 네, 우리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회 현상들과 관련된 이론으로부터 내가 나름대로 가설을 도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구가설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 단계를 우리는 연구가설이라고 하고요. 즉,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입니다. 검증되기 전 단계. 구체적인 연구 가설의 예를 들자면 남녀 학생 간의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차이가 있다라고 나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 가설에서는 남녀 학생 간의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남녀 간의 인터넷 중독에 빠질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연구가설. 또 다른 예는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나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이 연구가설입니다. 자, 이러한 가설의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론을 검증하게 합니다. 가설의 기능은 어떤 이론이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자, 가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쵸? 예측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다음 적절성을 증명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이론의 제시는요, 어떤 가설은 특정 이론과 관계가 없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또 이론이 구성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현상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통해서. 가설은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기능도, 네, 수행 가설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마다, 네, 높아지겠죠. 그러한 기능이. 그래서 가설에 관련된 현상에 관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통계적인 가설 검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적인 가설 검증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명적인 조사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 변수, 다른 말로 종속 변수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네, B라는 종속 변수의 바로 원인 변수가 뭘까?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독립 변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에 따라서 그렇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진위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인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은 이미 자신이 제기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충분히 객관적인, 그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에 내가 옳은 답, 해답, 다시 말해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가설이 맞다, 틀리다, 해답이다, 오답이다의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추리 통계학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 추출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전 인구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 특정 집단을 이미 표출해서 몇몇의 모집단을 표본 표출을 하죠. 이러한 이론에 입각을 해서 수집된 표본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에 관련된 설정된 가설을 내가 해답이라 그러면 채택을 할 것이고 오답이라 그러면은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 것을 우리는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4주차 댓글 확인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공부했던 명제와 가설을 간단하게 한 문장식으로 댓글 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줌 시간, 그쵸? 수업에서 만날 토론 문제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교수님이 가지고 올 건데요. 사례를 들어서 변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